가까울수록 더 날카로운 상처. 밤하늘에 총총히 떠 있는 별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각자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는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거리마저 사라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을 거라 믿고 내 속 이야기, 나만의 아픔을 내어놓게 되지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속살을 알게 된 누군가는 언젠가 그걸 무기처럼 휘두를 수도 있으니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동시에 타인을 통해 자신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고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넌 항상 그게 문제야라며 당신이 털어놓았던 콤플렉스를 찔러올 때 당신은 깊은 배신감과 함께 혼자라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정말 무너뜨린 건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를 향한 믿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말의 칼끝을 쉽게 무디게 생각합니다. 서로 잘 아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방심 속에서 가장 예리한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태도는 결국 당신이 바꿀 수 없는 외부의 것. 하지만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얼마나 상처받을지를 결정하는 건 당신 자신이지요. 당신은 너무 쉽게 당신의 마음 열쇠를 타인의 손에 쥐어준 건 아니었는지 한 번쯤 물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의 말이 그토록 크게 들렸는지를, 왜 그 상처가 잊히지 않는지를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일수록 자기 안에 허용과 기대가 깊게 스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오래 남는 겁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 마음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고. 그 허락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다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를 다시 가늠해보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계의 선을 조율하는 일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별과 별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별빛이 더 또렷하듯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존중의 틈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그걸 사유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당신의 마음을 맡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배신의 상처는 왜 오래 남을까? 누군가의 배신은 찰나였는데 그 상처는 계절을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까운 이였다면 더 그렇지요. 한때는 함께 웃었고 함께 약속을 나누었고 서로를 아낀다고 믿었기에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조차 화가 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기대했을까?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그 분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다 보면 자신도 괴물이 될 수 있다고. 배신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 사람이 남긴 상처의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셈입니다. 동양의 장자는 깊은 연못은 쉽게 흐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깊을수록 그 물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리 깊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은 깊게 흔들고 그 흔들림은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번져갑니다. 나는 소중하지 않았던 걸까?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나? 그 질문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그 물음에 종착지를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도 자신을 위해 사유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상처 입은 존재가 아니라 그 상처를 붙들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배신의 아픔은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열려 있었음을, 누군가를 진심으로 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은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잃지 마세요. 그 능력을, 그 자격을 한 사람의 잘못으로 부정하지 마세요.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회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그러니 다시 당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말보다 당신 자신을 믿고 있나요?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을 믿고 있느냐고요. 진심은 왜 때때로 가장 큰 약점이 될까? 진심을 다한 일이 후회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아꼈고, 내가 먼저 다가갔고, 내가 더 많이 열었기에 그 마음이 외면당했을 때 그 간극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듯한 아픔을 줍니다. 왜일까요? 왜 진심은 때때로 나를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의지는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 마음을 흔들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립니다. 특히 그 진심이 외면당할 때 그 모욕감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드니까요.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나? 내가 너무 많은 걸 주었나? 내가 너무 착했나? 그 질문들은 결국 진심을 준 내가 잘못한 걸까라는 회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합니다. 진심은 언제나 자기 고백이다. 그 고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당신의 진심은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를 계산해서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상처 입은 마음에게 말해주세요. 넌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 마음은 너만의 것이었고 그 누가 받아주지 않아도 그것은 아름다웠다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이 세상을 이긴다. 진심은 때로 부드럽기에 쉽게 찢기고 더럽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드러움이야말로 당신을 사람답게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저 다음엔 그 마음을 건넬 사람의 깊이를 조금 더 천천히 가늠하세요. 진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을 담았던 그릇이 당신의 마음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오늘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말의 칼끝에 베일 때 철학은 침묵을 권할까?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는 순간이 있습니다. 툭 던진 한 문장이 마치 정교하게 겨눈 칼끝처럼 가장 연약한 곳을 찌를 때가 있죠. 너 원래 그렇잖아. 그때도 넌 못했잖아. 그 말은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가입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튕겨낼 수 있어도 마음을 내어준 사람의 말은 그대로 파고들어 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멈춰섭니다. 대응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스토아 철학은 반응 대신 거리를 두는 사유를 권합니다. 즉각 반응하면 그 사람의 의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싸움, 감정의 응수, 오래 남을 후회. 그보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단단한 자기 보호의 형태가 됩니다. 이 침묵은 두려움도 굴복도 아닙니다. 지금 이 감정 안에서 내가 나를 잃지 않겠다는 작은 선언 같은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감정은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될 때 덕이 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아니라면 굳이 내 마음을 설명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이해할 의지가 없는 사람 앞에서 무너질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침묵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서 당신은 스스로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왜 아팠는지, 그 말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그 고요 속에서 천천히 짚어갈 수 있습니다. 동양의 철학자들은 무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고요. 침묵은 그 무의의 한 방식입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물러서지 않아도 그저 말을 삼키는 그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베어오려 할 때 철학은 조용히 말합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침묵의 힘이라고요. 믿음은 언제 상처로 바뀌는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은 것들이 더는 내게 따뜻하지 않다는 걸요. 그 사람이 해준 말들이 이젠 차갑게 되풀이되고 기댔던 믿음이 천천히 무너질 때 마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뭘 놓친 걸까? 그러나 철학은 그 답을 시간 속에서 찾지 말고 기대의 무게에서 찾아보라고 합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에게 목적이 아닌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이라는 이름의 분노를 꺼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걸 기대하고 더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상처로 바뀌는 지점은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 기대가 어느새 확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가 늘 내 편일 거라 믿었고,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고, 적어도 내 약점을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따뜻하고 순수했지만 그 믿음이 단단해질수록 상대는 점점 자유로움이 사라졌고 당신은 점점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동양의 노자는 허물이 적은 사람은 기대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대는 관계를 묶는 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믿은 것은 그 사람의 진심이었나요? 아니면 당신이 바란 모습이었나요? 그 믿음이 진심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그 진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 무게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때때로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체온차에서 오는 괴리일 뿐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너무 믿지 말고 믿지 않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았더라면 당신은 지금보다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당신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니 오늘은 당신이 그토록 순수하게 건넨 믿음에 대해 자책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세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당신은 사랑할 수 있었고, 기억할 수 있었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상처 이후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상처를 한 번 받고 나면 그 다음은 조심스러워집니다. 비슷한 말투, 익숙한 태도, 누군가의 다정한 눈빛조차 경계하게 됩니다. 한때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던 순간이 이제는 제일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무섭다기보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무서운 것이죠.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어딘가에 눌러앉아 다음 문을 열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철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유의 길을 열어줄 뿐입니다. 노자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드럽다는 건 마음을 무방비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유연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보다 그 상처로 인해 마음을 닫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자신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다친 마음은 스스로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입은 상처일수록 다시는 이런 일 없게라는 결심이 강해집니다. 그 결심이 곧 방어가 되고 방어는 곧 고립이 됩니다.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상처로 나를 감추는 일은 결국 내 삶의 빛을 가리는 일이다. 칸트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지만 그 이성이란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들여다보고 조율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건 그저 믿고 맡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다시 사람을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언제든 실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따뜻함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걸, 다친 마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철학은 이렇게 조용히 다가와 말합니다. 다친 자리에도 새로 피어나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 오늘 닫혀있던 마음의 문에 조금은 따뜻한 볕이 들 수 있게 작은 틈을 내어보세요. 그 틈으로 스며드는 빛은 이전과 다른 온도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용기 내어 당신의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그런데 돌아온 말은 그 정도는 다 겪는 거잖아.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마음의 문을 열고 꺼낸 아픔이 가볍게 치부되었을 때 그 순간의 서늘함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 사람이 아기가 없었더라도 당신은 거기서 존재 전체가 가벼워진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내 존재의 무게를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저울을 기울여 버립니다. 특히 마음을 열었던 사이일수록 그렇습니다. 이해받고 싶었던 기대가 가볍게 튕겨나가는 순간 당신은 자기 감정 자체가 틀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고통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만의 깊이로 존재할 뿐입니다. 동양의 장자는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작아 보였던 것은 그 사람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보다 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모든 마음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반드시 누군가의 공감을 통해서만 가벼워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고통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도 존중할 수 있다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누군가에게는 무시당했을지 몰라도 당신 스스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느낄 줄 아는 사람인지, 얼마나 섬세하게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때로 그 섬세함을 예민함으로 몰아가지만 철학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감각이야말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유라고요.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누군가의 가벼운 말 한마디로 무너뜨리지 마세요. 그 말은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줄 뿐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용서를 강요받을 때 철학은 어떻게 말할까?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이해해줘야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상처를 준 이가 오히려 당신의 용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용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닌 관계의 틀 속에서 강요되곤 하지요. 스토아 철학은 용서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괴롭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상대의 잘못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로 인해 계속 고통받는 건 나의 선택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용서를 하든 말든 그 마음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이해는 해야지. 하지만 철학은 다르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고통을 충분히 살아냈나요? 이해하기 전에 당신 마음은 충분히 울어졌나요? 용서는 감정을 꾹꾹 누른 끝에 억지로 쥐어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무시이고 자신에 대한 배신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억지로 하려 하지 마라 말했습니다. 모든 건 흐름을 따라 스스로 피어나야 자연스럽다 했습니다. 진짜 용서는 흐름 속에서 스스로 가벼워지고 싶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만 잊어라고 말할 때 철학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기억하되 집착하지 말라. 잊지 않되 나를 해치지 말라. 용서는 잊음이 아니라 그 기억을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걸 천천히 연습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넌 아직 마음이 좁은 거야라며 죄책감을 불어넣으려 해도 철학은 당신 편에 서서 말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고. 당신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아무것도 강요받지 말라고. 오늘은 그 마음을 따라가세요. 그게 철학이 말하는 진짜 용서의 시작이니까요. 모든 관계는 끝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처음부터 끝을 생각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우리에게 그 끝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인연은 변할 수 있으며 모든 관계는 언젠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요. 스토아 철학은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는 전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냉소나 회피가 아니라 더 깊은 감정의 실존적인 성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처음에는 운명 같고 오래되면 의무가 되며 끝자락에서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의 이 마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가장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질문은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철학은 그 상처를 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끝이란 더 이상 그 관계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당신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잡으려 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 강물을 움켜쥘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도 쥐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가까웠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 안의 충동은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 다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철학은 조용히 가르칩니다. 그 관계 속에 분명 따뜻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 순간들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관계는 좋은 기억과 아픈 기억을 함께 품고 있기에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에게 차가운 말로 다가온다고 해서 그가 모든 순간에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그 기억은 사실이고 그 상처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중 어떤 걸 더 가까이 품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철학은 끝에 집착하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삶을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다독이게 됩니다. 지금 어떤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이란 또 다른 시작의 문턱일 수 있으니까요. 그 문을 지나가야만 당신은 다음 장면의 햇빛을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깊은 상처는 결국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그 사람이 안아주지 않는 한 온전히 치유되기 어렵다는 생각,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해줘야 내가 나아질 텐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그러나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는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그 고통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안에 스스로를 단련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사과 없이도 내면의 평정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다고요. 니체 역시 말합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의 빛이다.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계를 배우며 다음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감정이 그 배경에 있었는지를 헤아려 보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당신의 회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려도 그 뿌리까지 뽑히지는 않는다고. 당신은 지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 뿌리는 당신이 견뎌온 시간들이고 사랑했던 순간들이고 기꺼이 상처받을 만큼 누군가를 믿었던 마음입니다. 지금 당신의 그 상처, 누가 대신 어루만져 주지 않더라도 당신이 천천히 다독이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